자, 1문을 같이 봐주시면 경제는 생산성이 각기 다른 n개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가구에는 한 단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용시간 1,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일단은 뭐 여가소득 평면이 딱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가소득 평면이 떠오를 겁니다. 가구의 효용함수가 뭐 ln으로 주어져 있는데 뭐 아주 뭐 전형적이죠. 뭐 효용함수가 순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콥 더글라스 형태로 준 거나 다름이 없고요. C는 소비, H는 노동시간을 나타낸다. 노동시간을 기본적으로 뭐 그림을 제가 해설지엔 그리지 않았지만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왕이면은 이제 C, H 평면을 이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이 타우예요. 소득세를 징수하고 모든 가구에게 동일한 금액을 이전 지출합니다. T, 균형 예산을 달성한다고 하네요. 소비재 가격 1, 생산성 단위당 임금은 W입니다. 40점으로 엄청 어렵게 사실 수식이 구조가 설정되어 있는 건 맞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실수를 상당히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모든 입시 문제를 막 치열하게 풀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복잡하지만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차분하게 풀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 지출액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개별 가구의 노동 공급 함수를 도출하시오. 원래 노동 공급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도출하죠. 이렇게 여기 지금 여가 뭐 소득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소비, 현금제와 소비이기 때문에 LC 평면 등에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초기 재화가 있건 없건 일단 접하는 점을 찾는다라는 접근을 출발하시게 되고요. 노동 공급 곡선은 W가 오르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이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일정 영역은 이렇게 가고 뭐 후방 굴절할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린다라는 것은 L과 C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효용극대와 균형을 찾는 과정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찌됐건 이제 여가라는 변수는 포함이 지금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H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다. H라는 부분으로 세로축을 C로 설정한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이런 점을 찾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C하고 L 평면 아니죠. C하고 H 평면에서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내도 어차피 WH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고 평면이 또 조금은 헷갈리기 때문에 따라서 뭐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또 라그랑지안 함수를 또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MRS 해서 구해도 되고요. 라그랑지안 함수를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수식상으로 제가 칠판에 줄줄이 나열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해설지를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를 좀 할게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맥스 U라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죠. 맥스 U라는 문제를 푸는 것인데 lnc 플러스 ln 이제 1-h로 문제에서 뭐 간단하게 줬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이제 예산이라는 거죠. 예산은 그 왼쪽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것 좀 떠올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얼만큼 소비할 수 있냐면은 벌어들인 소득만큼이다. 초기 부존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근로소득 플러스 이전 지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로소득은 이와 같아요. 자, 각 가구의 생산성이 XI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가 임금일 것이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조세를 내야 돼요. 조세를 내고 거기에 이제 근로시간을 곱한 만큼이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은 이만큼 생산성만큼 제품이 생산될 것이고 거기에 W를 곱한 만큼 내가 돈을 버는데 조세를 내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나의 근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몇 번 등장하니까요. 얘를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전 지출이 T입니다. 사실은 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전 지출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 문자들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전 지출액이 상수로 주어져 있다라는 가정을 깔았기 때문에 그냥 상수 취급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C, H에서 이 평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일치하는 점 1개 조건 찾아주시고 그 1개 조건을 제약 조건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외교원 1문처럼
HC 평면으로 나타냈으면 사실은 MRS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상으로 접선의 기울기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가시라니까요. 라그랑지안 함수를 설정하시면은 진짜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여기 람다 집어넣으시고 넘겨버려요. 소비가 이걸 초과할 수는 없으니 1-타우 W, X, I, H, I, 마이너스 T 깔아주고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미분의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삼순환 과정에서 더더욱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라그랑지안이 사실 어떤 교수님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개념을 써라.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써라. 하지만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어떤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라그랑지안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 할 줄 알잖아요. 물론 이제 근사치이긴 하지만 뭐 상관없죠. 요거 플러스 람다는 0이라는 조건이 1차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도 H로 편미분할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조심하세요. 합시다. 이렇게 ln 1-h를 바로 h로 편미분해서 공식을 쓸 수는 없어요. 분자 분모에 1-h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1-h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따라 붙는다라는 게 실제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통째로 미분하고 안에 것도 미분하고 뭐 속미분, 겉미분이라는 표현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조금이라도 혼란이 온다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쪼개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건 여기죠. 요거 이제 I라는 첨자를 좀 뺄까요? I라는 첨자를 이제 빼도 상관은 없죠. 예, 뺄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있는 거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람다 따라 붙고요. H 빼고 나머지 아닙니까? 마이너스 1-타우 그 다음에 W X I 하시면 되잖아요. X I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고요. 세 번째는 람다로 라그랑지안 함수를 편미분하시면 되죠. 똑같이 얘를 옮겨 적는 것이 0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지에 적혀 있죠. 위에 있는 두 조건에 그 람다가 또 바로 이제 도출이 되어 있어요. 람다가 이제 마이너스 c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c분의 1을 넣으시면은 이 위에 있는 수식 가지고 이제 1개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좀 쉽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금방 푸는데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수 유발 가능성이 사실은 절대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높을 가능성 여지가 조금 있죠. 위 두 조건을 통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통해서 여기 대입하시면은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1-h분의 c 이퀄 1-타우 xw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노동 공급 함수예요. w하고 h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예산 제한식에 여기 w하고 h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두 개를 통해 도출된 거를 여기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죠? 대입하셔가지고 C로 정리해서 대입한 후에 H에 이제 W만 남아있는 형태로 도출하시면 그게 바로 노동 공급 함수가 됩니다. 칠판에 옮겨 적는 건 의미가 없죠. 밑에서 두 번째 줄 H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타우 XW분의 T. 자, 이게 바로 노동 공급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직 2, 3, 4번을 시작도 안 했는데 1번에서 충분히 복잡합니다. 충분히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잡하지만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돼서는 안 되고요. 정 모르면 정말 라그랑지안이라는 이게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실제로 이거 연습하셔가지고 점검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노동 공급 함수를 도출했고요. 뭐 요청이 될 것인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W H에서 약간 좀 이제 우상향하는 형태로 도출되는 거를 뭐 보이는 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제 전체의 평균 생산성을 X바라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 균형을 반영하는 균형 상태에서 개별 가구의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이 식을 이제 X바와 기타 모수들의 함수로 구하시오.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내야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복잡합니다. 역시 복잡하지만 이 스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치셔야 되겠죠. 문제 이제 네 번째 줄에 도입부에 정부는 균형 예산을 달성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균형 예산을 달성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돈은 HI만큼 근로시간이 발생하면 생산성만큼 제품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 이제 W만큼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타우를 곱한 만큼이 어떤 I라는 가게로부터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입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봐요. I 값이 XI가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집은 낮고요. 어떤 집은 높습니다. 그 생산성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X반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균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숫자화 시키면은 어떤 집은 이제 10, 어떤 집은 50이고 어떤 집은 100이야. 평균 값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가게별로 실제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입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I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시그마 기호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I는 첫 번째 가구부터 n번째 가구까지 n개의 가구가 존재한다고 전제하잖아요. 문제 초반부에 n번째 가구까지 싹 다 합친 것이 바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이전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 지출은 모든 가게에게 동일한 크기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T의 크기만큼 모두에게 지급하는데 가구 수가 n개란 말이죠. n 곱하기 T. 이렇게 전개하시면 그만인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제 균형 예상 조건을 그 첫 번째 줄이 시그마로 이제 조금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꺼내는 작업이 1차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안의 마지막까지 시그마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시그마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앞쪽에서 이미 도출한 이제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앞쪽에서 이미 H 공급 곡선을 미리 도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출해서 대입하신 다음에 수식을 정돈한 다음, 그 다음에 뭐 이전 지출의 크기를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전 지출의 크기를 구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동 공급 함수를 구하는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좀 복잡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사실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찌됐건 다른 문제를 풀고 와서도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여기를 거쳐야지만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수식을 봐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최대한도로 풀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교재를 보면서 복습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보이긴 할게요. 시그마는 그대로 설정하고 설문 1에서 도출한 H를 대입할 겁니다. Z, W, X, I는 뭐 가계별로 정해져 있는데 H라는 것이 2분의 1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타우 1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그 다음에 XW죠. XIW 들어가고요. 그 전체에 이제 T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T라고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우리가 도출을 했죠. 거기 도출된 거 기준으로 우리가 수식을 정돈하는 법을 배울 것인데 이 정해져 있는 대입되어 있는 수식을 기준으로 1부터 n개까지 쭉 합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타우 밖으로 나와도 돼요. W 밖으로 나와도 돼요. X는 안 돼요. 밖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타우하고 W를 밖으로 빼는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2분의 1도 복잡하니까 밖으로 빼버리세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2분의 1까지 꼭 빼야 되는 건 아닌데 타우, W 하시고 나머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요거 1n에 남아있는 부분은 X 요 X만 남게 되는 거죠. X, I 남게 되고요. 오른쪽은 X 하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2, 1-타우의 W분의 T라는 형태로 지금 현재 조금 지워지고 수식이 조금은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식 작업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자고요. X, I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자. XI라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그마 하면은 모든 기업의 X를 합친 거예요. 모든 기업의 X를 합친 것인데 그거는 X 평균 곱하기 N과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죠? X1부터 XN까지 합친 것은 평균 내고 곱하기 N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를 시그마 했을 때는 N 곱하기 이제 X 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X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에서 N까지 합치면은 그냥 곱하기 N 되는 거 아닙니까? 2, 1 타우 W분의 이제 N T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고려해서요. 수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NT와 일치할 것이다. T로 정리합니다. T로 정리하면은 의외로 간단하게 그 수식 다섯 번째 줄에 설문이 해결 다섯 번째 줄에 2-타우분의 타우 1-타우 WX 바로 설정이 돼요. 정말 하기 싫은 작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t 값을 여기 이제 h 여기 t 있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일은 t를 상수로 가정하고 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t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h는 그 t 위치에 위에서 도출된 t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도출이 되고요. 이제 앞쪽에 1번하고 조금 다른 형태가 됩니다. t가 없어지고 그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타우 xi의 r x 바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x바는 상수예요. x바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실제로 배점이 고작 10점밖에 되질 않았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를 꼭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식을 이제 복잡하게 실수만 하지 않는 시간을 쓰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잘 도출하시면 반 페이지만 적어도 아마도 한 페이지를 적는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이제 만점이 나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생산성 차이에 따라 균형 상태의 가구별 노동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또한 소득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균형 상태의 가구별 노동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거는 조금 뭐 쉽죠. 그죠? 노동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미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도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갖다 씁니다. HI라는 것은 그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타우의 이제 XI분의 그 다음에 X바죠? X바, 타우 X바구나. 타우 X바. 암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H를 꺼냈으면은 이제 문제에 적혀 있는 한글을 기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생산성 차이에 따른 가구별 노동 공급 시간입니다. 따라서 생산성에 따라서 H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소득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구별 노동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것이죠. 사실은 꼭 미분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 수식이 원체 복잡하면은 제일 좋은 건 사실 미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생산성이 낮으면은 일을 덜 한다. 생산성이 높으면 일을 더 많이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소득세율이 높으면은 일을 안 할 것이다. 왠지 결과만큼은 머릿속에서 잔잔하게 조금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거는 재빠르게 미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분하는 과정은 생략하지 않았고 제가 해설지에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미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이 경제에는 가구별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소득 분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균형 상태에서 세후 노동소득 분포, 이전 지출을 포함하는 총소득의 분포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배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네요. 배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소득 분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소득 분포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물어봤고 이전 지출을 포함하는 것도 물어봤는데 첫 번째, 이전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개인 가구의 소득은 처음에 1문에서 도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1-타우 곱하기 H만큼 이랬는데 XI만큼 생산성 가지고 있고 W를 곱한 만큼이 바로 첫 번째 이전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기본적인 세후 노동소득이죠. 세후 노동소득입니다. 그래서 세후 노동소득 함수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으면은 이미 이제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정돈되어 있던 걸 다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문을 풀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도 못 푼다는 거죠. W, X, I 2분의 1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타우 xi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타우 x 바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노동 공급 함수예요. 노동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세후 노동 소득을 꺼낸 것인데,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로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죠. 간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양쪽으로 나눠서 지울 게 좀 있더라고요. 지울 것 조금 지워지고 그렇지 않은 걸 남기는 것인데 포인트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조금 이제 가구별로 달라요. 여기는 이제 그게 없는데 여기는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이왕이면은 앞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얘랑 묶어주고 얘랑 묶어주는 과정을 보인다면은 뒤에 있는 거는 xi와 상관없이 가구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앞쪽에 있는 것은 xi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생산성의 변동에 따른 소득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타우 w 이제 xi를 남긴 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뒤에 있는 거는 2 타우 얘 없어지고요. 1 타우 그리고 타우 x 바의 나머지 w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수식을 복잡하지만 꺼내놓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 요거 보세요. x바는 상수입니다. xi는 변수고 가구별로 다르지만은 x바가 상수니 생산성이 달라도 뒤에 있는 이 빠지는 부분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앞쪽에 있는 것은 생산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식을 쪼개놓고 나니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는 xi에 따라 다르고 두 번째 항은 xi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서 일치하죠.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미분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요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해야 된다라면은 미분을 했을 때 D 생산성에 따라서 D 세후 소득이라는 것은 2분의 1-타우의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높은 가구는 얘가 높은 거고요. X가 낮은 가구는 얘가 낮은 것이므로 따라서 소득 분포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야 된다라면은 소득 분포입니다. 뭐 정밀하게 그려지진 않겠지만은 x가 낮은 가구는 밑에 있고 x가 낮은 가구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의 어떤 이 우상향하는 차이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타우 값이 만약에 소득세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됐건 생산성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게 변화하는 차이만큼 소득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 타우가 만약에 인상되면은 전체가 줄어드는데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쪽은 이쪽이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소득 분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동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근데 두 번째, 이전 지출을 포함하는 총소득의 분포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시오. 자, 이전 지출을 고려하라는 것인데 설문 이해 해결 해설지 다섯 번째 줄 봐주시면요. t는 2분의 타우 1-타우 w x바, 즉 xi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xi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전 지출을 만약에 포함해야 되면은 1-타우 W, X, I, 그 다음에 HI가 똑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T란 말이에요. 플러스 T인데 그 T 값 역시 마찬가지로 X, I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2-타우에 1-타우 똑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WX 바르면서요. WX 바입니다. 자, 이거 다시 안 할게요. H를 똑같이 집어넣어서 얘를 정리하면은 이거랑 똑같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xi와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저 앞쪽에 정리한 것처럼 2분의 1 마이너스 타우에 그리고 w 그 다음에 xi 똑같이 가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적습니다. 2 마이너스 타우 적어주시고 1 마이너스 타우에 x바 그 다음에 w가 될 것이고 플러스 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2 마이너스 타우에 이제 타우 1 마이너스 타우에 wx바 두 개의 수식을 보자고요. xi하고 상관없죠. 얘도 xi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얘만 상관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쪽에서 소득세율을 인상시키면은 변화하는 타격이 크고 생산성이 낮은 가구에선 작고 생산성이 높은 가구에서 소득세율을 설정하게 되면은 인상시키면은 이제 감소하는 폭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면 이 그래프가 등장하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사실 타우라는 부분이 인상되는 과정에서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될지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왜?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은 다 같이 세금을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각 가게에게 전달되는 이전 지출의 양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직관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작업인지 모르겠지만 해설지 한 중간쯤 봐주시면은 요거 해놨죠. 타우가 증가할 때 이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를 제가 미분식으로 정리해놨다고요.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 양수라는 거예요. 양수.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득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전 지출을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위쪽에 위치할 텐데 둘 사이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해지면서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전 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가구는 줄어들어요, 격차는. 어떤 가구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으면은 이렇게 소득이 오히려 올라가는 가구도 있고 어떤 가구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떨어지는 충격도 발생할 것이므로 소득 분포는 이제 이전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소득이 떨어지는 가구도 있고 올라가는 가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네 번째처럼 하게 되면은 지금 구조화에서는 이제 소득 재분배 역할이 강화된다라든지 형평성이 조금 더 개선된다라든지 이러한 그 잔잔한 서술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풀긴 풀어봤어요. 풀기는 풀어봤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수식을 자유롭게 실수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이제 손에 이제 좀 읽는 상황이 되면은 연습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XY 평면에서는 복잡하게 내는 것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출제가 좀 복잡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은 손을 대자는 거죠. 손을 대고 풀어보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소화를 하신다면은 좀 이제 시간과 좀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도 좀 의미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문이 좀 복잡했지만 이렇게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숫자를 다 맞추고 그래요. 이거 숫자 다 맞추면은 입심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엄청난 상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약간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요청하기도 하고 수식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죠. 시간당 동일한 최저임금을 종전의 시간 균형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였다. 원래 균형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달성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이거보다 위에 설정하면은 경제 균형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수요곡선이다라는 게 일단은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높게 설정하면은 이 경제에는 그 노동시장이라고 하면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되면서 실제로 달성되는 노동량은 더 이제 줄어들고요. 노동 수요곡선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두 개의 업종이 있는데요.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이제 상수가 조금 다르죠. 상수가 조금 다르면은 이제 이 경제에서 발생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첫 번째 수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기 때문에 총소득은 W 곱하기 LD란 말이에요. 총소득은 W 곱하기 LD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 자체가 지금 모두 죄다 ln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ln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경제학에서 ln을 그대로 쓰는 일은 없어요. 델타를 붙여서 변화율로 바꿔주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탄력성을 수요함수로부터 이제 특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n, LD에 lnw 나와 있는 이상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이 문제풀이에 반드시 필요하겠지라는 판단이 들어야 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걸 그대로 기호화시킵니다. 여기 이제 W가 상승하게 될 텐데 W가 올라가게 되면은 총 수입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그거 풀라는 건데요. 노동 수요 곡선에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LS가 아니고 LD를 집어넣으면 되고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을 도출하는 그 방식으로 일단 탄력성 개념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하는 거 먼저 할까요?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앞에 거를 놔두고 뒤에 거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면은 이제 LD가 되는 것이고 앞에 거를 놔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 DW분의 DLD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 도출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죠. 다 지금 현재 탄력성까지 가는데 모자란 게 여기 LD이고 그냥 적으면 안 되니까 위에도 LD를 적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탄력성이 이쪽이죠. 이쪽이고 마이너스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얘는 LD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이거 노동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아모로조 로빈슨 공식을 활용하는 탄력성 공식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양수이면은 W가 최저임금으로 올라갈 때 총수입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음수이면 W가 올랐을 때 총수입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업종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시장이잖아요. 노동시장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W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LD분의 DLD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배웠죠? 이거 조금 다른 식으로 기호화시키면은 DLNW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도 DLNLD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요소 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의 탄력성을 기호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노동 수요 함수를 전미분하세요. 전미분하시면은 그 A 업종만 할게요. A 업종 거 전미분을 하게 되면요. ln, LD, 그 다음에 10, 그리고 마이너스 1.1이었던가요? 마이너스 1.1 ln W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미분은 모든 항에 델타를 붙이는 작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래 몰랐는데 얘는 0이 되고요. 둘 사이의 관계식을 정돈할 수 있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까지 이제 제끼고 남아있는 게 1.1이 되는 것입니다. 1.1. 같은 방식으로 이제 B 업종에서는 탄력성이 0.8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0.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A 업종은 탄력성을 대입해 보니 음수가 나온다는 거고요. B 업종은 탄력성 공식에 탄력성을 꺼내서 대입해 보니 양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업종은 이제 총소득이 이제 감소하게 될 것이고 B 업종은 양수이기 때문에 총소득은 증가하겠다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도 제가 오른쪽에 그려드렸잖아요.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측면이 있을 때 그 기울기가 만약에 1이면 탄력성도 1일 텐데 현재 지금 탄력성이 1보다 커지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수요 그 기울기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가지고 W 곱하기 L이 커진다 작아진다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문제도 사실 탄력성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ln이 포함되어 있어서 겁이 나겠지만 전미분을 하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탄력성과 수요 탄력성을 그냥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알파 기업의 경우는 전미분해서 델타 15를 없애면
DLN P분의 DLN Q에 마이너스 붙인 0.7이 바로 가격 탄력성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급 탄력성은 1이고요. 베타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미분 한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수요 탄력성이 1이고 공급 탄력성은 0.9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정부가 과세를 하는 거죠. 과세를 하면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이 두 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과세를 하는데 과세를 하면은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를 문제에서 요청한 거예요. 과세를 하면은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인가를 요청한 것인데 조심하세요. 그림을 만약에 LD하고 뭐 1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림을 만약에 Q하고 P에다 그리면은 탄력성이 상수로 모든 구간에서 일치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LNQ하고 LNP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서 직선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사실 별거 없어요. 하나는 이 기울기에 하나가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면 완만하고 가파르면은 그림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누가 더 귀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냐. 그거 물어본 정도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이라는 측면을 먼저 검토해서 이제 과세를 때렸을 때 누가 더 많은 비율로 이제 부담을 느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랜만에 보시죠. 요 위로 올라가는 크기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크기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소비자 귀착 비율과 생산자 귀착 비율이 또 교과서에 우리가 정리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미시경제학 테마에서 이제 DT분의 D, PD는 그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식으로 과정 다 빼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탄력성 공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생산자 귀착 비율은 DT분의 원래 생산자는 수치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DPS 적어놓고 같은 방식으로 정돈을 하신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생산자 귀착 비율을 따질 수가 있고 과세를 했을 때 생산자 귀착 비율과 소비자 귀착 비율은 소비자 가격 탄력성분의 생산자 가격 탄력성이 됩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칠판에 적기에는 지금 기출특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각 기업의 귀착 비율이 도출을 해보니 0.7분의 1이에요. 알파 기업이.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뭐 똑같이 생겨 먹었죠.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비율 자체가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파르다 보니 소비자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베타 기업은 뭐 좀 과장했습니다만 생산자 쪽에 조금 더 부담 비율이 크다. 의미상으로 이와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LNP로 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델타 LNPD입니다. 그게 크면은 비율이 높은 거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델타 LNPS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쪽이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귀착 비율을 따져보니 이제 좀 가파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귀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라는 것인데요. 예를 보고 우리가 피구조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구조세를 과세를 때렸을 때 실제로 소비자가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가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귀착을 무시하고 그냥 무작정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함의일 뿐인 겁니다. 문제 초반에 기존 가격의 10%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얼마의 가격이건 10%를 때리겠다라면 종가세예요. 근데 기존의 가격이 이미 상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석한다면 종량세예요. 얘는 뉘앙스상 저는 종량세에 좀 더 가깝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종가세가 됐건 종량세가 됐건 귀착은 이미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점수를 따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약간 부연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런 어떤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설문 2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설문 3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문자가 우리가 공부했던 거하고 조금 어색한 그런 느낌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내용 자체는 정말 제가 거시경작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기울기니 그 승수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밀하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자가 다르지만 헷갈리지 않고 잘 적용하기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 타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문제에서 소비 함수도 줬고요. 이제 투자 함수도 줬습니다. 그대로 일단은 뭐 개방 경제 아니잖아요. 폐쇄 경제를 기준으로 수식을 일단은 정리해 놓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정은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약간 뭐 적어놓고 정리하면서 필요한 것만 좀 뽑아내려고 해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이잖아요. 소비 함수는 C0 플러스 왜 베타의 이제 1-U, U가 이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하죠. 거기에 이제 소득이라는 측면으로 소비 함수가 지금 전제되어 있고, 투자 함수는 플러스 기본적인 투자인 I0에 아니 왜 여기다가 알파를 먼저 꺼내지 왜 베타를 넣었을까? 그것도 좀 싫은데 알파의 1-U Y 플러스 아닌가?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U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자율이구나. 헷갈렸어요. 가속도 원리가 아니고 이자율이고 G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수를 도출하는 방법은 몇 번이나 연습을 해봤어요. Y와 엮여있는 모든 부분들을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전미분하고 다른 게 불변일 때 승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넘깁니다. 1-베타에 1-U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간은 좀 놔둘게요. 전미분할 거니까. C0에 나머지 Y 상관없죠. 플러스 투자 제로에 마이너스 알파의 1-U의 R 플러스 G 하시고요. 전미분 하시면 됩니다. D 여기도 D, 여기도 델타 붙이고 모두 델타를 붙이면은 일단은 뭐 승수는 다 구한 거예요. DG분의 DY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가정했을 때 승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제 1-베타의 1-U분의 1 이렇게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IS 곡선의 기울기 도출하라고 했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호화시키면 돼요. IS 곡선 혹시 YR 평면에서 DY분의 DR 구하면 되죠. DY분의 DR 구하면 되니까요. 요거하고 요거 나머지가 불변임을 가정해서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의 1-U분의 베타 1-베타 1-U. 자, 이게 바로 IS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초반부에 제가 해설지 좀 안 적었는데요. 정부 지출 승수 및 U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지출 승수 및 U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스몰 K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몰 K. 여기로 들어갈 때는 스몰 K분의 1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기울기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이런 관계식도 꺼낼 수가 있고요. U라는 측면은 여기서 지금 바로 보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식을 하나 더 팁을 이제 좀 드렸어요. 한 번만 더 가자. 마이너스 절대값 씌워도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1에 알파의 1-U분의 1 마이너스에 플러스 알파분의 1-베타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좀 정리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U가 증가하면은 전체가 줄어들고 높아지니까 마이너스가 커져서 뭐 기울기가 가파라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U 알파가 각각 증가할 경우 뭐 벌써 물어봤네요. KU 알파가 물어볼 경우 첫 번째 쉬운 거는 U인 것 같습니다. U가 증가하면은 가팔라진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알파가 증가할 경우는 이게 좀 더 편하죠. 알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K가 증가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K가 증가하는 경우는 지 혼자 증가하는 게 아니고 베타가 바뀌든지 U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K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베타가 줄어야죠. 또는 U가 늘어야 되겠네요. 아닌가? 잠깐만. K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밑에가 줄어야 되니까 베타가 커져야 되겠구나. 베타가 커지거나 U가 감소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하고 U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베타가 지금 현재 이거 뭐야? 베타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을 줄임으로써 완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6값은 방금 본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완만해지잖아요. 따라서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귀찮은 문제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쉽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들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1만 수 U만 포함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인 베타 대신 스몰 c 그 다음에 R 앞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H 많이 쓰잖아요. 알고 있는 문자로 썼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다만 알파 베타라는 처음 보는 문자로 이제 구조를 짜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이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IS 곡선의 기울기를 기초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을 때 생산물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이제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설명하라는 것인데 0에서 뭐 0.4로 바뀌는 케이스라고 했지만 그걸 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IS 곡선이 아까 봤잖아요. U값이 높으면은 IS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가? U가 높으면은 전체 값이 줄어들면서 전체가 높아지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LM 시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막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위해서 출발점을 맞춘다라는 건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가 다른데 출발이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대해서 누가 더 소득 증가 효과가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그림상으로 편의상 출발점을 맞추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출발점이 일치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IS가 가파르면 효과가 줄고 IS가 이제 완만하면 효과가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 그만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IS 곡선의 기울기라는 측면을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가파르면 따라서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줄어든다라는 서술이 정답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번 목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점이 10점인데 앞에서 기울기 차이는 다 보였고 그러니까 그냥 가파른 게 덜 간다 하시기에는 뭐 서술할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냥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면 될 것을 기준금리가 인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례를 해석하는 스텝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가 떨어집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가 떨어져요? 필연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시장금리가 불변이었던 적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몇 차례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국가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매 조건부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은행,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낮춰줄 테니 많이 빌려가서 돈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이제 좀 인지를 하게 되면은 안 빌려갈 수 있어요. 안 빌려가면 금리 안 바뀌는 게 이론상으로 이제 적용돼요. 빌려가면은 대부자금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지만은 안 빌려가면 금리가 떨어질 이유가 이론상으로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낮췄으니까 우리도 낮출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 그 부분에 따라 나누라는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1번 목차로 간결하게 정리 정도를 하는 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목차에 대해서 한번 정독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비교를 위해서 이 제로점을 똑같이 맞췄다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그림 그릴 때 이유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고 정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문자를 공부한 대로 안 놓고 헷갈리게 이제 두었을까 헷갈리는 문제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가보시죠. 네 번째 문제는 뭐 칠판에 뭐 필기할 내용은 좀 없어요. 필기할 건 뭐 많지는 않고 간단하게 해설지를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되는데 뭐 관련된 문제를 해석하는 포인트가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표를 줬죠. 표를 줬고 제가 해설집을 쓸 때 갖다 붙여놨더니 지저분해서 하나 새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총저축 투자율 갭 뭐 지금 현재 그 마름모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2000년대부터 쭉 아래쪽에 잠깐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2010년 이후로는 그 꽤나 위에 있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당히 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단기 금리 그 스프레드입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 스프레드는 많이 공부하셨죠? 장단기 금리 차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해설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 뭐 바로 눈에 보이죠? 뭐 높았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언젠가부터 타격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지금 낮아지고 지금 올해는 뭐 좀
더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1번, 금융위기 이후 총저축 투자율 갭 지표는 증가한다. 총저축 투자율 갭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총저축 투자율 갭. 사실 이거구나라고 몰라도 감은 있어야 돼요. 총저축 투자율 갭이 보는 것처럼 총저축률 마이너스 총투자율 갖다 옮겨 적으면 이거 아니에요. 벌어서 저축하는 비율과 벌어서 투자하는 비율의 그 델타 값을 말하는 거죠. 이게 크다는 것은 얘가 많고 얘가 적다는 거고요. 비슷하다는 것은 작아진다는 것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갭이 커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민간들이 투자를 꺼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읽고 해석하면 되는 문제죠. 불안감이 조성되었죠.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라고 했으니까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두 번째, 금리 스프레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왜 그럴 것인가? 금리 스프레드가 변동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별개 시장이다.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 생각 안 나면 시험장에서도 당황 많이 할 것 같아요. 시장 분리 이론, 이까지 게 생각이 안 나. 시장 분리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된다. 선호 서식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고, 유동성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뭐 합치기도 하지만은 뭐 보통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맥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형성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기대 이론이 굉장히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죠. 위험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은 정해져 있고 위험이라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밀접하게 맺을 수가 있는데 기대 이론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1년 1기에 1년짜리 이자율이 있고 1년에 2년짜리 이자율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0이라고 해야 되죠? 0. 그죠? 죄송합니다. 0. 다음 기회는 1년짜리가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황이 예상되면은 정부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아마도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쳐서 그 과정에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높고 이거 평균치 있죠? 이거 평균치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호황이면은 정부가 좋다고 또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겠지. 이자율이 높아지겠지. 그럼 이쪽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대 이론을 고려했을 때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기존에는 뭐 2기짜리가 좀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게 줄어드는 거니까 불황 예상, 확장적 통화 정책 예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총저출 투자율 갭을 분석해놨고 금리 스프레드를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추세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2011년 금융위기 이후라고 했으면은 호황이다라는 답은 절대 아마 안 적으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좀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꺼리니까 첫 번째 총저축 투자율 갭이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게 된 것이고 이제 금리 스프레드는 줄어든 것이 앞으로도 통화 정책이 확장적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예상, 즉 불확실성 같은 맥락으로 가야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워낙에 또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측면은 반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장단기 스프레드를 고작 3년 금리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따라서 10년, 15년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위험 이제 프리미엄 이론은 여기서는 뭐 적용되는 건 맞지만 영향력이 작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마무리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조금 생각할 바가 좀 있어요. 현재의 총저출 투자율 갭의 상승 추세, 장단기 스프레드의 하락 추세, 둘 다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불확실성의 증가. 향후 경기에 미치게 될 영향을 거시경제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세련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생깁니까?예요. 지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근데 이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 가지 거시 모형들이 있습니다. 대표 모형 몇 개만 꺼내 볼게요. ISLM, 뭐 소규모 개방 경제라면 BP까지 넣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ADAS가 있고 사실 뭐 필립스 곡선도 가능해요. 필립스 곡선도 가능하고 뭐 ISLM, IRP 대등한 주의를 갖죠. ISLM, IRP라는 모형도 있고 요거하고 좀
유사한 게 또 DDAA 모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단기 모형들입니다. ADAS하고 필립스 곡선은 둘 다 좀 장기까지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데 그래도 그 안에는 장단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모형들이 있죠. DAD, DAS 모형들이 있고요. DAD, DAD, DAS가 모여 있고요. IS, MP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IA까지 넘어가면은 또 장기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향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뿐만 아니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이나믹 모형을 쓰는 것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10점 배점으로 설정하고 쓸 말도 많은데 굉장히 복잡한 모형을 쓰라는 것이냐?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예상컨대 그냥 가장 단순한 모형을 쓰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향후 발생할 것까지 좀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럴 때 어떤 모형을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 제가 테마별 정리해서 강조하는 건 그냥 ADAS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굉장한 포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총수요 충격. 2. 총공급 충격. 그 다음에 3.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AD에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공급, L 등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은 소비 줄죠, 투자 줄죠. 왜요? 불확실성의 심화는 랜덤워크나 예비적 저축 가설에 의해서 이제 미래의 확실성 대등액의 한계 효용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현재 저축을 줄인단 말이에요. 투자 옵션 모형에 따라서 투자가 뭐 줄어드는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모형을 쓸 때에는 지금 줄어든다라고 하죠. 통화 공급량, 통화 승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죠. 통화 승수가 줄어들면서 통화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L이 증가하면서 LM도 좌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IS와 LM의 좌측 이동 등에 의해서 AD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는 지금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지금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면은 AD는 딱히 쓸 말이 별로 없어요. 불확실성이 심화됐다고 해서 한계 생산성이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불변인 이상은 놔두는 거고 얘는 여지가 있습니다. NS. 그죠? 공급자들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득의 감소를 예상하면은 현 시점에 노동 공급을 늘리고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보통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포인트가 향후 경기. 그러니까 이번 그래프 말고 다음 계속 앞으로 어떤 전망을 실제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만 이야기하는 ISLM BP도 애매하다는 거죠. 몬델-토빈 효과를 쓸 것입니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AD의 좌측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AD가 좌측으로 가고 향후에 또 가고 향후에 또 가고 경기 침체로 계속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론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에 축적되는 자본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AS 곡선도 한계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일이 목격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은 향후에는 AS도 왼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문제의 뉘앙스하고 정확히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모형을 하나 꺼내서 현재 어떤 타격을 받습니까? 라는 거 많이 연습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모형 하나 꺼내가지고 향후 경기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향후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한 자가 실제로 답안에 약간 어색함이 있더라도 맞는 답안에서 약간 어색한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고요. 지금 무언가 하나 모형을 꺼내서 지금에 대해서 막 배웠던 거를 기계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아쉬운 거죠. 그죠? 점수가 그분보다는 아마 더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법고시까지 한번 쭉 봤어요. 1문은 조금 복잡하고 실수 가능성이 높지만 2문과 3문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4문에서도 아주 고득점을 받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사고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1, 2, 3문 풀고 4문쯤 왔을 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는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각 문제에 대한 해석, 앞으로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으로 여유 있게 이제
시간을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100%를 해내는 것은 절대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문제 읽어보고, 문제 또 읽어보고, 문제가 어떤 뉘앙스를 말하는지를 해석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입법고시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이번 그 문제들이 아주 또 이제 안 풀어도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 기출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